수학은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수학자 소개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항과대학교 수학과 최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토리텔러를 맡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입니다. 우리 서인석 교수님은 새나수엔 처음 출연하셨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선생님 수업이 학교에서 명강의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강의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로 얘기 펼쳐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불확실과 확실 그 사이의 외줄타기, 확률이라고 이제 강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불확실과 확실 그 사이에 외줄타기. 자, 수학을 이용하면 저 외줄을 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 외줄을 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가 현재로서 알려진 것은 확률입니다. 근데 사실 확률은 수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확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왠지 좀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새나수에서 접했던 수학적인 개념들은 좀 많이 어렵고 생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확률도 네.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률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지 몇 퍼센트의 가능성으로 그런지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게 확률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확히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는데도 인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 깨달은 지 100년도 안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정말 깊고 자연스럽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이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이해하지 않아도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확률도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고 생소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인간이 이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빠르게 잡아야 한 4,500년 전의 일이고 요것의 정확한 수학적 의미를 깨달은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확률이라는 개념은 정말 오래전에 고대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확률이라는 것이 정립된 게 16에서 17세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통 이런 건 그 전에 인류 문명에 나타났었고 단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서 기록이 통일돼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16, 17세기 전에는 확률과 비슷한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 확률에 좀 더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인류가 실제로 뭐 주사위 던지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행한 시기를 따져보면 그 당시 무덤에서 출토된 걸 보면은 오늘날 주사위와 굉장히 유사한 물건이 기원전 6000년 선사시대 무덤에서도 나옵니다. 아니, 요새 주사위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로마 시대 주사위인데요. 실제로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의 글이나 일화들을 보면은 주사위는 정말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랑 포세이돈, 하데스가 주사위를 던져서 각자 어디를 통치하게 될지 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옷을 누가 가져갈지 로마 병사들 중에 그것도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도 제가 봤거든요. 그 예수님 매달려 계시고 밑에 그 병사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주사위가 나와요. 실제로 그림에. 아니 근데 그러면 정말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뭐 제비 뽑기며 주사위며 확률이 관여되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건데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뭐 이런 관념을 몰랐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전혀 몰랐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거는 이 주사위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여기 있는 이 주사위처럼 정육 면체가 아니에요. 직육 면체로 만들었죠. 그러네. 저거 약간 저 뒤에 있는 거는 좀 납작해요. 그렇죠. 예. 분명히 저렇게 만들면 6면이 나올 확률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확률을 아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주사위를 만들지 않고 저렇게 만든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할 리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로마 시대에는 왜 저렇게 주사위를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양을 나름 다듬은 걸로 봐서 기술력의 한계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럴 수도 있죠. 어차피 불공평해 보여도 저걸 서로 던지면 그건 공평한 거잖아요. 같은 주사위를 네. 쓰면 아무튼 네. 굉장히 지금 이 주사위에 비하면 많이 불공평해 그쵸.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박이나 이런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서도 확률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주사위를 만들지도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인류의 역사에서 확률이 16, 17세기에나 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인류의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그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확률은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를 고대에서부터 수학자들이 발전시킨 네.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확률이 왜 기하나 이런 분야와 달랐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우연히 발생하는 일,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아니면 전쟁의 승패 같은 이 불확실한 일들의 결과를 우연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4가 나올지 6이 나올지는 본인의 운명 또는 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사위를 대칭적으로 만드는데 오늘날처럼 집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뭐 내일 뭐 전쟁에서 패하면은 뭐 전쟁의 신이 나를 보고 그렇죠. 웃어주지 않았구나. 네. 아니 그렇게 신앙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면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던 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사가 신의 뜻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확률이라는 개념도 형성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확률이 나타나려면 필요했던 거는 고도의 수학적이나 과학적 지식 수준이 아니라 우연한 일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 중심 사회, 종교 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르네상스 시대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 이런 게 이제 막 나타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르네상스 시대,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업이나 교역이 발달을 하게 돼요. 뭐 유럽에서 출항한 배가 인도에 가서 뭐 향신료를 가지고 올 텐데 이제 성공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중간에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보험을 들기 시작했고요. 좀 더 집단적인 경제 주체들이 생겨나면서 주식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확률과 관련된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거는 신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이제 않게 된 거죠.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됐겠네요. 몇 번 출항하면은 몇 번 돌아오는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우연한 사건과 신의 뜻을 조금씩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결국에 17세기가 되자 드디어 인류 역사에 확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극적인 문서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과 페르마의 편지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파스칼과 페르마 사이의 편지. 제가 알기로 페르마의 대정리 얘기도 거기서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금 배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흔히 7전 4선승제라고 하죠. 최대 7번의 경기를 해서 4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다 가져가면.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A가 2번, B가 한 번 이긴 상태에서 게임이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이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확률의 개념을 배운 중학생 정도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6세기에 카르다노라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학자죠. 특히 그 3차 방정식 시기에 그네 기억나네요. 네. 네. 이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자기가 쓴 책에서 다루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푼 방식이 틀렸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러고 나서 100년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페르마와 파스칼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실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자들이 어디다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서신해서 굉장히 많은 그쵸. 학문적 성과를 또 교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거 자랑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그런.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확률이란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엄청나게 수학사에서는 중요한 편지네요. 편지에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처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편지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로 좀 더 간단하게 예를 네. 들면 주사위가 6가지가 있잖아요. 누가 여기서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6개가 있고 홀수는 1, 3, 5, 3개가 있으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요 계산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2번, B가 1번을 이겼기 때문에 남은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A가 몇 번 이기는지 네. B가 몇 번 이기는지
그걸 경우- 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비율대로 상금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걸 찾는데 네. 바로 그 개념, 음. 오늘날 확률로 연결되는 그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확률이 등장하는 순간까지 살펴보면 왜 확률이 등장한 지 500년밖에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전이었으면 누가 돈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신의 뜻대로 뭐 그렇죠. 이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확률이 중세 시대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개념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확률의 개념이 내기, 뭐 도박 이런 거에 상금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발달했다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도박을 좀 더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아무래도 전공 확률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인데 즉 카지노에 있는 모든 게임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게임은 소위 바카라라고 알려진 게임이에요. 그거는 거의 50대 50에서 카지노가 아주 약간 유리합니다. 오. 제가 들은 이게- 건 블랙잭도 이상적으로만 하면 거의 49, 근데- 51 정도에 예, 가깝다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블랙잭은 그 카지노에 있는 모든 게임 중에 유일하게 플레이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전략적인. 바카라나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 그냥 그 결과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내 전략이 최선이어야 최선이라는 가정하에 약간 불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놀러 간 거고 블랙잭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는 전략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카지노한테 정말 빠르게 돈을 잃는 대표적인 게임인데요. 하면 안 되겠네요. 결론만 얘기하면. 블랙잭에서 나온 카드를 다 외울 수 있으면 그리고 나온 카드까지 계산을 해서 최적의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어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51대 49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그 나온 카드를 다 외운다는 게 인간의 그 두뇌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변량 같은 걸 네. 만들어서 수학적으로 아주 고도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승률을 50 이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도박은 무조건 카지노가 이기게 돼 있으니까 하지 네. 말자 뭐 이런 거네요. 네. 다시 그러면은 그 파스칼하고 페르마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교수님? 얘기가 재밌네요. 아까 말씀드린 페르마와 파스칼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한 게 1655년 이때쯤이거든요. 이제 그 뒤로부터 확률이란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는 시기를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완전히 신앙과 분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우연의 세속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까지 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통계학 즉 수많은 데이터와 결과들을 다룰 수 있는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숫자라는 거는 되게 고결한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피타고라스 이후에 계속되어 온 문화인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수를 어떤 신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오늘 장사를 했는데 25만큼 벌었다라고 하면은 예전엔 25가 어떤 고귀한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본 거예요. 어떤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된. 그런데 그냥 25라는 거를 그냥 오늘의 매출이라는 그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숫자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론,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됐고 그 많은 숫자를 다루는 통계학이 생겨나면서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19세기가 끝날 때쯤이면 수학에서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오래 안 됐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중요한 수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라플라스. 라플라스 성함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라플라스 이퀘이션, 뭐 수많은 데서 다 나타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확률의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상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우연한 사건을 중세 시대에는 신의 뜻,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확률을 생각하지 못했고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양자역학이 발견된 이유는 우연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연한 일은 신의 뜻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어정쩡하다고 할 수 있는 좀 양다리 걸치는 그런 입장을 취하신 거네요. 과도기였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라플라스의 사고관이 정말 잘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는 노래가 딱 들려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무슨 노래인가요? 지금은 없어진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이 불렀던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노래가 그거 진짜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그게 라플라스의 확률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 귀에 딱 꽂혔던 가사는 바람에 나풀거리는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풀거린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꽃잎처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사실 라플라스가 생각했던 미래가 알 수 없다라는 거에 정말 부합하는 예시인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꽃잎이 근데 꽃잎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왜 모르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혹시 거죠. 이런 건가요? 역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이런 얇은 휴지 같은 것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장면을 되게 시뮬레이션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휴지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그렇죠. 떨어지고 네. 물리학에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휴지를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뭔가 나풀거리면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 계산하기 어렵냐고 하면은 편미분 방정식에서 소위 프리바운더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편미분 방정식 또 봐. 네. 편두토 오려고 하는 다른 것 강의에서 같은 이따 거 배우실 말이에요. 걸로 알겠는데 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문제냐면은 휴지가 떨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공기의 흐름이 다시 이 휴지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군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거든요. 근데 공 같은 걸 떨어뜨리면은 공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흐름이 공의 움직임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얘는 스스로가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그 공기의 흐름이 다시 얘한테 영향을 끼치고 또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이 상호작용이 인간이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질량이 너무 가벼운 것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질량에 비해서 이게 생성하는 그 공기의 흐름이 크다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들으시고 이거는 너무나 라플라스의 확률관이랑 부합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라플라스는 기본적으로 신은 계산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거기에서 우연이란 것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사위도 네. 이렇게 던질 때 속도와 운동량을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현재 언어로 말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야 말씀하신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그런 게 라플라스의 그 악마는 또 뭐예요? 라플라스의 세계관을 그 설명하는 가상의 신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뭐든지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존재가 네,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왜 이제 악마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 악마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라플라스는 아직 우연을 신앙과 분리하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이 이제 확률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요. 왜 200년, 300년이 걸리도록 이 확률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정립하는데 오래 걸렸는가? 발전도 더뎠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확률이란 게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만큼 쉽고 직관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낯설고 생소하다. 그 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군요. 낯설고 예. 생소한 확률. 이게 얼마나 낯설고 생소한지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확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예시예요. 제가 확률을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예시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할 때 그 두 자녀가 모두 딸일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남자일 확률과 여자일 확률이 둘 다 2분의 1, 50%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별한 정보가 없이 이 질문만 있는 경우 이제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표를 그리면 간단합니다. 네, 딸, 그렇죠. 아들,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딸인 경우, 아들인 경우, 아들인 경우, 아들인 경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만 지금 원하는 거니까 예, 4분의 1입니다. 아까 파스칼과 페르마의 편지에서 이 개념을 찾는데 이제 인류가 17세기까지 기다려야 됐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정보를 추가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딸이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 그러면 2명이 딸일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아닌가? 2분의
2분의 1이 아니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표의 4칸 중에 몇 칸을 우리가 지울 수 있나요? 아들인 거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칸이 3칸이니까는 그러네. 예, 확률은 3분의 1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말은 알겠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직관적인 그쵸, 그쵸. 거랑 예. 다르다는 것을 예, 알게 되게 되네요.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조건부 확률이란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진 않고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표로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자녀가 딸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 이 경우가 되면은 표에서 이제 한 칸을 더 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첫째가 남자인 것도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경우가 나와서 그럼 이제 이때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한 명이 딸이라는 걸 알려줄 때와 첫 번째 자녀가 딸인 걸 알려줬을 때 확률이 다른데요. 사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걸 알려주는 게 왜 확률이 달라지지? 이것도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긴 이상해. 조건부 확률이 이제 확률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왜 그런 개념을 배워야 되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은 대단히 허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엄밀한 수학으로 우리 부족한 직관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진 않고 이제 좀 다른 예시, 이것보다 더 직관적이지 않은 예시를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한 명이 딸이라는 걸 알려드리면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한 명이 딸인데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라는 걸 알려주면은 확률이 이제 3분의 1일까 아니면 이게 바뀔까? 그 굉장히 불완전한 직관을 사용하면 요일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예시를 들면은 가장 많은 학생이 하는 선택은 손을 안 들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사실 뻔히 보이거든요. 그쵸. 3분의 1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도저히 3분의 1이 아니라고 손을 들기가 힘든 겁니다. 차마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3분의 1이 아니에요. 27분의 13인데 이제 표를 이용하면은 정말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쉽네요. 왜냐면 아까는 첫째와 둘째가 딸이냐 아들이냐만 봤는데 이제 요일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우를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첫째가 월요일에 태어난 딸, 화요일에 태어난 딸, 수요일에 태어난 딸 해서 요일. 경우의 수를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첫째의 가능성은 14가지가 있어요. 딸인데 월화수목금토일, 아들인데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14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 곱하기 14표를 그릴 수 있죠. 요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한 명이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라는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에서 어디가 사라지나 보면은 이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첫째가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거나 둘째가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7칸이 남아요. 근데 이 중에 둘 다 딸인 경우는 이 13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27분의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긴 알겠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속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계산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니까 또 수긍할 수밖에 없네요. 심지어 3분의 1하고 차이도 꽤 많이 나. 거의 절반이죠. 예를 들면 거의 네. 비슷하면 네. 아유 뭐 그렇네요. 그거나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라고 얘기하겠는데 3분의 1이랑 차이가 상당히 네. 나서 표로는 알겠는데 좀 직관적인 설명 없나요? 직관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걸 답을 알고 다시 보면 직관적인 제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확률을 전공하지 않은 두 분의 수학자도 크게 저랑 다를 것 네. 같네요. 네. 또 위안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설명할 길이 안 떠올라서 확률 연구하는 동료 학자들, 되게 세계적인 학자들한테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직관적인 좋은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표를 그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군요. 네, 표를 그리던 계산을 하든 뭘 하면 27분의 13인 건 알겠는데 내 주어진 정보가 그냥 딸이라는 걸 줬을 때, 첫째가 딸이라는 걸 줬을 때,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라는 걸 줬을 때 확률이 다 다른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만족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게 과제였으면은 제가 계산을 딱 해봤는데 27분의 13? 이러고 나오면 그거를 답이라고 적을 자신이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설명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튼 오늘의 교훈은 직관을 믿지 말자인가요? 그래서 직관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 전 수학을 공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다 받고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좀 비교적 잘 알려진 예시예요. 이제 몬티올 문제인데요. 3개의 문이 있고 그 3개의 문 중 하나의 뒤에만 이제 상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문을 선택해서 열었을 때 그 뒤에 상금이 있으면 제가 그 상금을 받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맨 왼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나머지 2개 문 중에 하나 빈 문을 열어주고는 바꾸겠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고른 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바꾸는 게 유리하냐 안 바꿔도 되냐, 이게 이제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방금 전에 그 월요일에 태어난 딸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뭔가 표를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내 직관이 허약하다고 느낄 네. 때는 언제나 정확하게 써보는 수학적 습관을 가지는 게 좋죠.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세 가지 경우를 나눈 겁니다. 제가 맨 왼쪽에 있는 분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상금이 이 세 개의 문 중에 어디에 이제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운이 좋게도 제가 고른데 상금이 있었으면은 바꿨을 때 못 받게 되죠. 못 받겠죠. 나머지 두 경우는 보면은 바꿨을 때 상금을 받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처음 제가 고른 게 맞는 문이었으면은 바꿨을 때 상금을 못 받고 내가 고른 게 틀렸으면은 바꿨을 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변경을 했을 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직관에 반하는 똑같을 것 같잖아요. 직관에 반반이죠. 의하면.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처음 생각하면 반반이라고 네.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 예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회자가 문을 열어서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상금이 없는 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이 확률을 좌우하는 조건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추가된 정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문을 반드시 하나 열어주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이 전체 게임의 룰이 사전에 공지가 됐다면 그때는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전 이거 볼 때마다 제가 틀려서 자괴감에 빠지는데 찾아보니까는 그 우리가 아는 폴 에르데시 같은 수학자도 이게 달라질 수가 없다.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아, 수학자도 네, 틀렸었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었다가 나중에 수습하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조금 미안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 참. 오늘 여러 수학자가 저에게 위안을 주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확률과 뭐 기대값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100%의 확률로 뭐 8천만 원을 주는 버튼과 10%의 확률로 10억을 주는 버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무엇을 누를 것이냐? 아, 이런 게 확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은 100%의 8천만 원과 10%의 10억이면은 기대값은 여기가 1억으로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리상 왠지 물으기가 무섭잖아요. 수학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냐,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심리를 좀 이제 믿고 기분 좋게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냐. 저는 무조건 100%에 8천만 원. 저도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는 아니 편이긴 선생님은 합니다. 수학자니까 10%에 10억 하셔야죠. 그게 아이, 기대값이 더 크니까. 저도 이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있죠. 몇백억대 자산 가면은 10% 당연히 10억에 10% 10억을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경제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한쪽은 100%로 8천만 원을 주고 한쪽은 10%로 10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값은 이쪽이 1억이고 이쪽은 8천만 원이 맞는데 이쪽 10%로 10억을 주는 데서는 이제 기대값이 아니라 밸류, 가치로 이제 하는데 가치는 거기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빼야 돼요. 모든 리스키한 선택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한 것을 가치로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기대값은 1억인데 그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2천만 원보다 크면 8천만 원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2천만 원보다 작으면 10억짜리를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액수를 낮춰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는 10%로 10만 원을 주는 게 있고 하나는 100%로 8천 원을 주는 게 있으면은 아마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시.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시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예시는 확률론의 발전에서 정말 중요한 예시예요. 두 개의 봉투가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두 개의 봉투가 실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봉투에는 다른 봉투의 10배의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을 가져가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두 봉투 중에 어디에 돈이 많이 있을지 우리가 전혀 외형으로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봉투를 딱 선택을 했더니 아까처럼 진행자가 혹시 봉투를 한번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진행자가 여기서는 답을 모르고 있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자도 봉투에 안에 들은 게 뭔지 모르고. 네, 그냥 바꿀 기회가 그냥 순전히 주어진 상황이라면 어차피 구별할 수 없고 이 바꿀 수 있다는 게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사실 전혀 차이가 없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계산을 지금부터 이제 수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봉투를 하나를 그러면 여기 X라는 돈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나를 해보면은 하나가 다른 거에 10배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는 10X가 들어있거나 10분의 1X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50%니까는 여기 들어있는 돈의 기대값이 5.05X입니다. 미지수를 이용하면 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실제 여기 있는 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있냐면 10,000원이 들어있을 확률이 50%, 100만 원이 들어있을 확률이 50%인 거죠. 자, 이거 아까 했던 예시랑 네. 사실상 같은 예시거든요. 네. 여기 이제 10,000원은 사실 의미 없다고 보면 이 100만 원이 들어있을 확률이 여기는 50%인 그 선지인 거예요. 여기는 확정적인 10만 원. 아까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바꾸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일단 이게 기대값이 5.05니까 10만 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계산을 보기 전에는 바꿔도 기대값이 같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뭔가 또 착각을 했나 보다,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셨어요. 네. 이제 또 물어볼 수 있죠. 바꾸면 혹시 이걸로 바꿨어요. 한 번 더 바꿀 기회를 드리면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5.5x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값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B에 들은 돈을 Y라고 하면은 A에 있는 5.5y가 나오는 거지. 기회를 줄 때마다 기대값이 5배씩 증가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서 기회를 줄 대단한 때마다 바꿔야 경쟁이네요. 된다는 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명백한 거죠. 그러면 뭐 이건 어쩌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바꾸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잘못된 결론이 왜 나왔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확률이란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 확률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것을 이해하는 순간 이게 뭐가 잘못된지 우리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확률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나요? 이해를 해보기 전에 이런 착오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확률 통계에선 유명한 사건이에요. 영국에 이제 어떤 변호사인 셀리 크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둘 다 이제 태어난 지 몇 주 내에 돌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2명이 연속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영국 검찰은 이제 셀리 클락이 아들을 영아를 이제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후 몇 주 내에 돌연사할 확률은 8,500분의 1이라는 걸 이제 검찰이 확인을 했고, 그렇게 치면 2명이 연달아서 죽었으니까는 연이어서 돌연사할 확률을 8,500분의 1 곱하기 8,500분의 1, 즉 7,3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7,300만 분의 1이 얼마나 작은 확률인가를 느끼시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이 될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814만 5,060분의 1이거든요. 그 로또가 될 확률보다도 10분의 1이나 작은 여러 가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어서 지적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기 두 확률을 곱한 겁니다. 네. 사실 첫 번째 아들이 돌연사를 했다면은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이 셀리 크락이라는 분한테 있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둘째가 돌연사할 확률은 사실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확률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계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영국 검찰이 정말 뭐 아기를 가졌거나 바보 같아서 정말 특이한 일을 한 거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시간 로스쿨에서 쓴 논문을 보면 1989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그 판결이 뒤집힌 게 873건이 있어서 걔네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24%는 이런 과학적 증거를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거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실제로 저 셀리 클락 사건은 찾아보면은 영국 왕립 통계학회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죄가 판결이 됐고 사실 나중에 이제 뒤집혀서 석방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뒤에 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확률은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과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시들을 보시면은 네. 확률은 생각보다는 낯설고 생소하다. 그렇죠.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렇죠. 이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완전 생소해요. 네.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20세기가 열리는 그날까지도 확률은 수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1900년 국제수학자대회에서 우리 인류가 20세기에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주요 아젠다를 23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6번째 문제의 확률을 수학적 공익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